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끝에 207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570포인트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 유동적인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고, 지난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나온 옐런 의장의 발언이나 22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추가 부양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아니면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번 주 국내 증시를 계속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옐런 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옐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가가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 매파적인 색채의 언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던 기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22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ECB가 유로존의 경기 부양 위해서 추가 조치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미국식 QE와 같은 그런 강력한 정책을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이미 한 번 부양 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하라거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 내용이 있는데, 그 사실상 상징적인 정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S&P의 불태화 중단이라거나 TLTRO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약간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S&P 불태화를 중단을 함으로써 실제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은 약 950억 유로에 불과하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랑 비교했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고, TLTRO죠. 그러니까 목표 장기 대출인데, 이것은 올 9월부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유로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어서 자금 소요가 충분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버린 리스크 때부터 부실 자산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이고, 아직 이것이 해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11월에 은행 종합 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TLTR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대출에 돌릴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대책들이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가 만약에 경기를 방어하고자 한다면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드라기 총재도 이에 화답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CB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통화당국의 상명이 좀 틀립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 극대화적, 그러니까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에 ECB 같은 경우는 오로지 물가 안정만을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강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주에 유로존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2분기 연속 둔화가 됐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독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이제 좀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ECB가 좀 더 어떤 정책, 유동성 정책을 추가로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동성 랠리에 동참을 해서 이번 주도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3,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떤 핸드폰 사업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3분기 어닝 쇼크의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어떤 시가총액의 사이즈라거나 그런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증시의 상승 탄력은 다소간의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은 내수주의 호조로 상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은 내수주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점점 우상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거나 정부의 내수 부양 모멘텀과 맞물려서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장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좀 부각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업종들은 내수 업종을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수 업종에 대해서 종목을 업종별로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먼저 유통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제 발표된 한은의 소비 심리를 보면은 2달 만에 개선을 보였고요. 또 세월호의 영향에 따른 이연 수요가 발생되고 추석이라는 명절에 따라 성수기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서 먼저 유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과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규제 완화로 대출을 추가 확대할 수 있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따라서 부실이 약간 줄어들면 수익성의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업종에서는 은행과 증권을 보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으로 정책적 지원과 어떤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방금 유통, 금융, 제약바이오 미디어 같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업종 소개까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LID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도 역시 1013원으로 8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이 하락한 1014만 8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중심으로 1013원과 1014원 80전 사이 거래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14만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소식이 작용했고요. 대외적으로는 독일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은 미 장기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최근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상품 통화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차액실현성 조정을 보인 점이 달러화의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하락 속도가 제한을 받는 것은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데요. 어제 환율이 1014만 7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당국의 개입으로 지지되면서 1014원 40전에 장을 마감한 바가 있고요. 이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은 하락세가 분명합니다만 달러화의 매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까요?
네, 서울시장이 열리는 중에는 당국의 개입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만 여교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작고요. 따라서 여교의 시장에서 환율이 추가 하락한 후에 내일 서울시장으로 이어질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배경은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날 발표될 예정인 유로존의 8월 물가 수준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와 함께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캐리 트레이드가 강화되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나면서 달러 원에게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이나 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인사하고 싶은데. 자, 시장이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적정한 수준의 휴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휴식은요, 시장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누가 팔고 있습니까? 어김없이 개인들도 팔고 있죠? 그럼 누가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이 시장이요, 항상 박스권 기간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그냥 너무 심약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4년 만에 찾아온 랠리예요. 그 랠리 이제 시작 부분에서부터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튼튼한 심장이 필요한 지금의 장세다. 상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게 버블 아니냐. 정작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미 항상 말씀해드렸지만 이익이 준다고 해서 손실이 난 게 아니에요. 이익이 줄어도 분명히 기업의 자산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이다.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 장세는요,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왜 이러한 유동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되고, 얘네들이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있죠? 그 시간 통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자,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센 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대박 플러스에 제가 출연했던 그 목록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향후 이 장세를 대응하기에 아주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특징은 어떤 종목이냐면 참 오래간만에 이 종목, 그렇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이요, 그래도 간만에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4%대인데, 27,150원까지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26,800원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통과한 것일까요? 자, 일단 급등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이노믹스 영향이죠. 초이노믹스 영향의 전반적인 두산그룹 자체의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있고요. 이 초이코노믹스 역량이 배당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가 이 기업에 작용하고 있다.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 보면 또 꽤 재밌는 게 나왔었는데요. 3월입니다. 3월 즉 한 35,000원 가격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요. 외국인들은요, 매수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하지 않고 3월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 구간이었고, 그러면 이 가격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왜 떨어졌을까라고 보니까 6월 달에요. 반짝하면서 41,000원대에서 누가 들어왔냐면 연기금이요. 굉장히 많이 샀어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의외로 연기금이요. 어떤 종목들에 따라서는요. 장기적인 기조로 플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강력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투신도 매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급락이 들어왔다. 급락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투신과 연기금의 강력한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어떤 수급 공백 상태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급락이 나타났을 때 펀더멘탈이 충격 주는 급락이 아닌 경우에는요, 수급적인 충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 구간요, 또 금세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의 주가의 특징이죠. 이런 것도 한다면 일단 요거 좀 낙폭 과대 측면이 아닐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는 2007년에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올라갔을 때 왜 많이 올라갔느냐? 원전 개발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원전 때문에. 원전 짓는다. 근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추세가 어떻게 되죠? 원전을 짓는 것만큼이나, 우리 원전을 짓다가 이제 원전이 짓는 데가 없으니까 두산중공업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원전을 짓잖아요. 이제 안 짓죠. 이제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원전을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을 폐쇄시키는 이러한 이제 폐로를 시키는 해체시키는 산업이요. 지금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2017년, 18년 되면은요, 신규 원전 수주보다 해체 수주가 더 많아지는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짓는 것만 생각했는데 해체도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해체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억난 게, 예전에 우리 목욕탕 가면 굴뚝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목욕탕 안 해도요, 굴뚝 그대로 세우는 데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굴뚝 하나 철거하는데요, 매덕 든답니다. 그래서 철거 못 한다고 있는데, 자, 해체. 만든 사람이 해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이코노믹스 영향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두산중공업이 뭐가 많습니까? 부채가 많아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내거든요. 이자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으니까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죠? 확 줄어들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에는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자는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냐면 영업이익은 적정하게 항상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는데 순이익의 증가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걸 갖다 재무 레버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이제 향후 기대치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 보면은요, 아직도 있잖아요. 중동, 그리고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은요, 원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전부 다 지금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 있죠. 그런 흐름들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두산중공업의 수준은 이 하반기에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요, 2,261억 원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635억 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이 2,261억이나 되는데 순이익이 635억밖에 안 되죠. 근데 금리가 인하돼 버리면 이 순이익의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종목 판단해야 될까요?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자, 밸류밴드가 꾸준히 내려오다가요,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저 가운데 선이 항상 저는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적정 주가라 그랬죠. 그래서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라인에서는 주가는 적정 주가 밑에서 움직이게 되고, 적정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지금의 포인트에서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상 적정 주가는 38,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최소한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A 포인트 자리에 정도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A 포인트를 지점으로 오른쪽은 적정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가치평가가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A까지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4분기 이미 이제 적정 주가의 밴드가 우상향을 돌았기 때문에 연내는요, 올해 안에는 이 적정 주가 바로 B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B포인트까지 가격은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상당한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라면 여기서 너무 더 싸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지금 가격이 그렇게 기인하지 않고요. 나는 이 정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부터 기간으로 분할해서요, 매수하신다면 두산중공업은요, 이제 드디어 바닥을 쳐지 않았을까. 이 이상 이하의 가격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수하셔도 아주 좋은 수익률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중국 기대감이 높아진 전기차 관련주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업체들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전기차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한번 큰 일을 내긴 낼 것 같은데,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이 좀 많이 안 나오면서 좀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투자처임에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전기차의 최고 메인 기업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뭐 테슬라 영향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대부분 지금 다 빠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부터는 다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은 가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하면은 3대 원가,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부분은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전기차에 대한 3대 원가 구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배터리가 전체적인 비용에서 4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가 23%, 구동 모터가 2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뭐냐면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 부분,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원가를 많이 구성하는 것은 이제 결국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체적인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도 있지만, 2차 전지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리튬 이온 전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죠. 그래서 이제 충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원가의 부분은 배터리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쪽의 종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전기차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최근에 자동차의 큰 화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화 되는 거와 그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에서 상당히 어떤 다양한 기능들, 그래서
자동차 안에 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엔터 쪽이 그 가미가 되면서 인포테인먼트라는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해가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떤 매출 비중들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구동과 전력 변환 시스템, 그러니까 먼저 인버터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인버터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류가 흘러갈 때는 직류라는 방법과 교류라는 방법이 교체를 합니다. 근데 직류 방법에서는 안 되고 교류 방법에서는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인버터인데요. 그러니까 그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인버터, 컨버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인버터 관련 쪽으로는 LS 산전, 뉴인텍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돌리는 모터, 구동 모터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절대 강자가 이제 효성입니다. 효성이고 SNTC, 계양전기, 계양전기는 이제 전동공구 쪽을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모터 쪽으로 지금 돌고 있는 중이고요. 뭐 SNT 쪽은 뭐 오래전부터 이쪽 일을 좀 해왔던 쪽이고 그래서 관련 업체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내지는 충전 시스템 관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어떤 그 모양만 보는데 사실 2차 전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음극물질, 양극물질, 전해질, 분리막이라는 네 가지로 구성되는 기본이 있고요. 양극물질을 커버하는 양극 일레포일, 음극 일레포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선은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쪽을 얘기해야 되니까 배터리 시스템 쪽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팩은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그리고 이제 충전기는 만도 그리고 이제 기타 관련 쪽으로는 파워로직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BMS라고 그럽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그 전기차의 2차 전지는 기본적인 배터리가 이제 구성이 뭐냐면 몇 개의 그 배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직류로 연결을 하느냐, 교류로 연결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직류와 교류로 갈 때 배터리팩이라는 관리 시스템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어떤 거는 충방전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그 관계를 유지를 못하고 어떤 거는 방전이 많이 되고 어떤 거는 방전이 덜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전류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B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일정한 양의 어떤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BMS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만드는 쪽이 이제 파워로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S텍은 충방전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충방전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전기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전과 충전 과정을 통해서 전기적 성격을 갖게 만드는 쪽이고, 그래서 이제 PS텍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핸드폰을 처음에 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완전하게 충전이 안 돼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충방전을 통해서 전기적 성격을 띠다가 결국 여기서 이제 충전을 100% 하게 되면 원가 부분, 전기료 사용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충방전 쪽에서 쪽에서 100% 충전을 안 시켜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PS텍이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PS텍이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충전 시스템만이 단일화된다면 PS텍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3가지 내지는 4가지의 충전 방식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어느 방법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테슬라하고 몇몇 업체들이 합쳐서 충방전 시스템을 통일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쪽의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차량 경량화는 결국은 이제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힘의 문제죠.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가 돼야지 조금 더 전기차는 힘을 좀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에서 가벼운 걸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G 하우시스 같은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경량화 소재 연구 개발 쪽을 하고 있고요. 송원산업 역시도 화학 소재 원리의 바이페놀을 사용해서 차량 경량화를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가 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현대 잎이나 코롱 플라스틱을 갖다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플라스틱보다 좀 강하고요.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이제 차량용 경량화 쪽의 대표 물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는 쪽은 현대 EP, 코롱 플라스틱, 그리고 효성 쪽도 그쪽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예전에 이제 그 자회사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그 회사를 매각을 했던 건데 이쪽은 범퍼 쪽의 부품을 주로 생산 납품하는 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가 이제 스마트죠. 스마트화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화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중앙에서 통제해줘야 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대 삼성의 반도체 그리고 뭐 퀄컴의 반도체 이런 게 섞여버리면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명령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랫폼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비벨룩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현대 자동차에서 채택하는 대표적 플랫폼을 만드는 지금 연구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DS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의 연구 개발 솔루션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지만 스마트화 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그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은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 쪽에서 스마트 그린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수혜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업체도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융합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융합에 대한 경제적 효과들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갑자기 시장이 좀 밀려요. 코스피 지수가 207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네요. 갑자기 코스피가 잘 가다가 쭉쭉쭉 고점 대비해서 쫙 밀려 내려옵니다.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제 애매하게 좀 지수가 움직이니까 조금 짜증도 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기관들이 그새를 못 참고 또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관이 분명히 오전장 들어서 빨간불로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외인만이 사주고 있는 시장이 또다시 연출이 됩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지수는 또 계속 오릅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 정리 파시고 어느 정도 좀 지수의 상승에 좀 동참하시고 정부의 반기를 드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소이노믹스 했는데 뭐합니까? 안 도와. 기관들이 전혀 도와주질 않는데 한번 호되게 혼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악재 상황이 굉장히 약합니다. 긍정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포인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너무 큰 걱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져간 종목은요, 삼성전자, 신한지주,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KT예요.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약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시가는 2% 이상 시작을 했지만 밀려주면서요, 한 1% 정도 아직 저 정도 소폭 못 미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급이에요. 자, 금액으로 보건데요, 외인이 863억 원치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12억 원치. 자, 기관이 매수를 해줍니다. 투신권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관들이 매수로 돌아섰다, 외인까지 해서 같이 매수를 해준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장 끝나갈 때까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 자체는 바닥은 좀 확인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 시점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내일도 오늘 기관 매수 들어오고 내일도 기관 매수가 잡힌다면 다시 이 친구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못 가도 135만원, 그 다음 14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가 조금만 힘내서 올라가 준다면 지수도 순식간에 2100포인트까지 갑니다.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은행주예요. 자, 신한지주 52,200원 정도 현재상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다가 좀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요, 외인이 167억, 기관이 18억 정도의 양매수세를 아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이요.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 양매수가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은 최근 한 달 동안 몇 주? 외인이 700만 주입니다. 7만 주도 아니고 외인들이요, 700만 주를 매수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물량을 외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매도로 가다가 매수로 최근에서야 돌아선 모습. 자,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박스권 돌파 강하게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기업은행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다가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KB금융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섰죠? 약간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갈 포인트가 많습니다. 증권주 마찬가지고요. 조정이 좀 더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대우증권입니다. 바로 증권주 갈까요? 자, 대우증권 오늘 또 올라갑니다. 2% 이상 현재 상승 중입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대우증권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들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좋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밀어붙여주면서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시장 확대가 빡 열려있는 모습이 증권주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도 최근에 수급 보자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 언제부터죠? 8월 13일부터 계속적인 외인들의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수 들어와주고,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조정 나온 이후에 반등 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겁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가 걸렸어요. 최근에 제가 조선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천천히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현재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현재 하고 있어요. 수급 포인트 보자면 최근에 수급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 이틀째가 들어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고요. 삼성중공업, 제가 이 두 개 주로 말씀드리죠.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 좀 볼게요. 자, 삼성중공업 보자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중공업도요, 삼성중공업도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에요, 양매수 강하게 들어와요. 자, 대우조선해양으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의 수급 상황 볼게요. 오늘 보니까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량으로 외인들이 13만 주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7만 1000주. 좀 바닥을 확인해 보겠다. 3거래일 연속 양매수,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표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바닥 확인이 거의 완료가 됐다. 제가 조선주 얘기 드리면서 해운주랑 같이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 자체가 1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다. 거기서 약간 횡보 중이지만 쉽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배가 많이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배들이. 그로 인해서 에코십 수주가 증가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리고 했었는데 뉴스 기사로는 어제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먼저 캐치해드렸어요. 바닥 확인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조선주도 제가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 확인하고 조정 나올 때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 말씀드렸죠? 조선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통신주 가운데서 KT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KT가 한번 급등한 이후에 천천히 그래도 상승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요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 꾸준한 매수세가 잘 잡힙니다. 보자면요. 최근에 수급에서 누가? 기관들이 매수. 그리고 최근에 약간 주춤했지만 외인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꾸준하게 외인들을 매수해줬어요. 한 달 동안. 기관과 같이. 오늘장 수급을 볼까요? 외인, 기관, 같이. 팔았던 외인 다시 매수 잡아줍니다. 기관들 매수 잡아주고요. 양매수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그쵸?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많이 안 갔어요. 이거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촥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쫙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면 LG U+처럼. 네. 지금 KT가 어느 구간이냐면 거의 요 정도 구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에서 이런 상승 분위기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자, K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주가 보자면 여기서 좀 크게 볼까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요런 상승 그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급은 꺾이지 않고 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 신규 접근은 분할 매수 가능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포스코 ICT 매수하셨네요. 6899님. 자, 30% 7,780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공개방송 때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포스코 ICT입니다. 상담을 제대로 잘 주셨어요. 제가 이 친구는 뭘 봐야 되냐? 기관 수급만 돌아오기를 진짜 정말로 3달을 기다렸습니다. 3달을 기다렸어요. 볼게요.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어제부터 조금 매수를 해주는 포인트가 조금 잡혔다. 요거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였어요. 근데 오늘장 흐름이 현재 잡혔나요? 그쵸? 잡혔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아직은 기관 매수세가 보이진 않고 있는데, 외인들의 흐름 보자면 외인도 안 보인다. 이거 지금 기관의 매수가 잡혔다는 소리예요. 기관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 끝나고 보면은 분명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시 상승 랠리를 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바닥으로서 인식되면서 올라갔던 구간들 생각해보자면 못 먹어도 8,000원인 거예요. 못 먹어도. 그렇죠? 여기서. 요 위에는 뭐 슈팅 구간이라 그냥 넘겨짚더라도 8,000원, 그 다음 얼마입니까? 조정 나가다 가더라도 9,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수급 확인하고 내일장도 상승 분위기를 타준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제가 과감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겠습니다. 목표가까지요, 그냥 매수가까지 금방 올라갈 거예요. 네. 잘 참으셨고요. 잘 버티셨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동아소시오 홀딩스 11만 9천원 보겠습니다. 3374님. 자, 보자면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잘 잡으셨어요. 그쵸? 네, 여기가 거의 바닥 포인트 인식되는 거잖아요. 거의 매수가 부분이요. 그래도 바닥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올해부터의 주가 흐름입니다. 잘 잡으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간 매수세가 있나요? 최근 매수한 구간에서 기간 매수세 좀 체크를 하셨나요? 이때 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근접한 최근에 사셨다면은 정말 잘 사시지 않으셨나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잠정치 보자면
기타 법인 쪽에 매수밖에 안 보이고 또 보이진 않는데 기타 법인 쪽 매수가라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상승 분위기 타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너무 많은 욕심내지 마세요. 13만원 한계선 잡겠습니다. 13만원 부근에 이 박스권에 계속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선이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13만원까지는 가는데요. 그 포인트가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더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만원까지 홀딩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또 밀려버리게 된다면 얼마? 11만 7, 8천원 정도 깨져버리면 그때는 정리 구간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괜찮다. 가져가 보시고요. 13만원 정도 도달했을 때 다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스카이라이프 2149님 24,000원 10% 보겠습니다. 자, 24,000원 10%예요. 자, 여기에요. 자, 그래도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서 잘 잡으신 거예요. 네,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고요. 최근에 좀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4월이나 아니면 뭐 6월이나 뭐 8월쯤이나 그때 좀 될 것 같아요. 4월이나 6월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 보자면 썩 좋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계속 외인 팔고 기관도 계속 팔아치웁니다. 개인만 사고 있으면 제가 뭐요? 이거는 살 때가 아니다. 정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인데, 자, 오늘장 수급이 있나 보겠습니다. 외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또 팝니다. 기타법인 사주네요. 약간 이제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 꼬임 자체가 해소가 되려는 시도 자체가 나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도 반등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에요. 이 수급은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상승으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매도라도 하더라도 얼마? 최소한 21,900원 잡아드릴게요. 21,900원 라인에 대해서 깨지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한번 정리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지켜볼만 하다. 홀딩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반등을 준다면 25,000원까지는 하답이 좀 나올 것 같네요. 대신에 그러니까 25,000원 정도 갔을 땐 그때는 빠르게 조금 정리하시고 모멘텀 좋은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삼양식품이요. 네,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278 하나님 26,9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를 잘 잡으신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보자면 얘는 팔아야 될 구간 자체가 정해져 있죠. 31,000원 넘어가면 일단은 무조건 매도 쳐야 됩니다. 31,000원 넘어가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대신에 원래 살 구간 자체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더라도요. 이게 너무 안 좋아요. 네. 수급이 이런 거는 거의 뭐 10점, 20점 수준이죠. 네. 정말 안 좋은 수급입니다. 오늘장 수급 있나요? 볼게요. 오늘장 수급도 네, 기간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단 올라서 수익 구간입니다. 조금이나마 정리를 하셔서요. 이 종목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다시 사고 싶으시다면 다시 기간 수급 매수 들어올 때 그때 좀 매수해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조금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급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투신권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오늘 만약에 기간 매수가 들어오거나 내일장에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애매한 분위기. 근데 쉽게 꺾이지도 않을 수급, 거의 다 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잠깐 수급 포인트 체크를 좀 길게 봐드릴게요. 자, 차트 포인트에서 보자면 계속 매도 나오네요. 4월, 5월, 언제까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5월달부터 4월 중반부터 해서 매도가 나옵니다. 거의 매도가 끝난 부분이네요. 이때 요 구간대에 있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 보건데 나쁘지 않은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조금은 있습니다. 수급을 다시 뒤로 보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매도를 하시는데 손절가 라인 자체는 다시 한번 26,000원을 내려가면 그때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얼마죠? 31,000원까지는 그림 나오니까 그 포인트까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고 웬만해서 이제 수익이 좀 10% 이상 나는 구간이 오는 구간이 바로 이제 3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더 욕심 내지 마시고
비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수급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넥센타이어 보겠습니다. 409 하나님. 넥센타이어 14,800원 20%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타자가 왜 이렇게 안 쳐집니까? 자, 14,800원에 20% 요 포인트 때 매수가 들어가셨고요. 완전 바닥 포인트에 최근 바닥 포인트 매수하셨어요. 근데 정말 바닥 포인트일까요? 차트 그게 뒤로 당겨보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옵니다. 2013년부터 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가 이제 바닥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주는 그런 구간으로서 그림들이 나오죠. 그쵸? 여기 한번 나왔고요. 다 빼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워봤을 때 다시 고점 포인트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바닥 포인트 추세 흐름이 또 한번 잡히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 다시 보자면 요 포인트에서 요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대가 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구간 자체는 어떤 구간이냐면요.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한 구간인데, 이 구간대에서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됐던 구간대가 그래도 요 정도 구간이 굉장히 여러 번 걸려있죠? 그러면 거의 바닥 포인트 14,000원 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온 건가? 아니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 현재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수급 포인트에서 최근의 수급 보자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기관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인을 팔고 나갑니다. 그렇게 사던 외인을 팔고 나가요. 최근의 수급에서 기관의 매수, 외인 매도. 자, 주체를 찾는 건 뭐예요? 올라갈 때 사는 친구들이 주체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매수해주면 주가가 끌어올라갔죠? 자, 오늘장은 빠집니다. 오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주체는 기관으로서 현재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매도라면 이 친구는 어떻게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때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저는 볼 때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한번 또 내려오지 않을까. 다시 14,000원 포인트가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잡으시던가 아니면 한번 버텨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간다면 16,000원 정도까지 문제 없으니까요. 그 포인트 때 정리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둘 중에 하나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이 있어요. 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들고 있는 종목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종목 있죠? 네, 뭐 있습니까? LG와 KSSM은 네,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가져가면 됩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자, 오전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종목을 많이 드려요. 그때 들어오시면요. 여러가지 종목들 말씀드리고 수익도 정말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 가르쳐드리고 또 수익 실현 시켜드리는데, 자, 삼성물산 오늘 1.6% 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삼성물산으로 갈아탔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왜 그러냐? 왜? 뭐라고 그랬죠? 삼성 엔지니어는 어차피 삼성물산으로 시집 올 건데, 그렇죠? 그런 포인트 말씀드렸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주 소식이 있어요. 해외 수주 소식. 근데 주가가 안 가요. 네, 호주, 뭐 싱가폴 넘칩니다. 근데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고스란히 하반기 수익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LG화학도 그 포인트를 잡았던 겁니다. 떠났던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장 삼성물산의 수급을 보자면 외인이 64,000주 매수고요. 기관이 19,000주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연기금이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 기관들 다 버렸는데 다시 매수가 잡혔고요. 그쵸? 그리고 외인들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모습.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체 자체가 확연하게 아직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모습. 조금만 포인트가 나와준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지금까지 요 흐름 자체 75,000원 부분은 강하게 뚫지 못했는데 한번 그림 요때 6월 같은 그림 다시 한번 조만간에 수일 내에 나옵니다.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고 모아갈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74,000원 부분 정말 매수가 하기 좋은 구간인데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매수 가는 구간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내일 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시거나 계속적으로 현재 구간대 물량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목표가는 제가 8만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71,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 포인트에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성, 물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하락 반전에서 207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7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